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엠마누엘 레비나스의 시간과 타자 이제 강독 이제 첫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부터는 뭐 일단 한번 오늘 시범적으로 이제 제가 보통 이제 제 노트북 화면을 찍어서 이제 영상을 녹음을 하는데 제 얼굴도 조그맣게 한번 집어넣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더 굳이 뭐 네 얼굴을 왜 자꾸 보여주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뭐 저도 이렇게 뭐 자신 있게 뭐 제 얼굴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뭐 조금이라도 수업에 어떤 생동감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좀 더 집중이 좀 되려나라는 어떤 기대에 의해서 한번 시범 삼아서 한번 오늘 녹화에 한번 제 얼굴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화면 끝에다가 작게 넣기 때문에 나중에 유튜브로 봤을 때 오히려 저거는 뭐 그냥 막 꿈틀꿈틀거리는 것 같고 그냥 별로 큰 효과가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면 뭐 다음부터 빼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이제 또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인데요. 제가 그동안 에마누엘 레비나스에 관한 강의를 한 두 번인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 한 번은 저기 강영환 교수님이 직접 쓰신 책이에요. 타인의 얼굴이라는 이제 레비나스의 어쨌든 종합적인 개론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레비나스를 입문할 때 정말 꼭 필독할 만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책보다 최근에 확실히 이제 엠마누엘 레비나스에 대한 관심도가 정말 몇 년 사이에 급격하게 좀 증가를 했고요. 그래서 정말 뭐 이렇게 기독교 신학 하시는 분들도 이제 이 레비나스를 접목해서 책을 쓰시는 분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레미나스 자체의 책은 제가 보기에는 그 주저가 한 권 빼고는 다 나오긴 나온 것 같거든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근데 이제 레비나스를 연구하거나 관련된 어떤 소개하는 책들은 정말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요. 정말 그 제가 처음 이 책을 볼 때만 하더라도 이게 레비나스의 이제 시간과 타자예요. 그래서 이 책을 처음 구해서 읽을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레비나스 책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워낙 난해한 책이기도 하기 때문에 레비나스 책이 그렇게 또 인기 있기도 어려워요. 아마도 정말로 그 거의 학자분들 중심으로 혹은 공부 정말 뭐 석박사 과정 하시는 분들 과정이 이제 그 정도 됐을 때 약간 이제 그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어떤 그런 난이도거든요. 그래서 쉽게 접근하기 정말 어려운 학자기도 합니다. 하지만 책은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그 철학 자체는 정말로 추천하고 싶고 정말 같이 나누고 싶기 때문에 저도 계속해서 레비나스로 이렇게 뭐 회귀한다고 할까요? 정말 저는 뭐 요즘 뭐 지적도 좋아하고 또 칼 막스에 대한 자본론도 계속 읽어가고 싶고 여러 가지 이제 할 일은 정말 많고 욕심도 많지만 한편으로는 어, 여러분 지금 제 신학회 홀로 이 방송 컨셉 자체가 뭐예요? 신학과 어떤 철학의 일종의 어떤 접목 가능성에 대해서 뭐 아무것도 아니긴 하지만 제 스스로 뭔가 어, 스스로 준비하면서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알아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함께 나누는 이 채널인 거죠. 그래서 이 시나페올로라는 제 이름 자체에서 제 닉네임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레비나스는 굉장히 저에게도 중요한 학자인 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레비나스는 일단 유대교를 바탕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일종의 또 시오니즘이라고도 하죠. 어쨌든 유대교를 바탕으로 해서 유대 사상을 바탕으로 한 일종의 어떤 철학자다.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어떤 대놓고 뭔가 그런 걸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혹은 또 키에르케고르처럼 뭐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그뭐 신앙의 기사 뭐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건 또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비나스가 제시한 어떤 이 타자, 타인의 어떤 얼굴 이런 것들을 제시하기까지 그의 이런 철학적 사상 안에는 그 뭐랄까 이미 그 개신교의 어떤 그 사실 유대계의 하나님이든 개신교의 하나님이든 같은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랬을 때 그 종교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정말 느낌이 올 수밖에 없는 무언가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어떤 신앙과의 어떤 접목점이 묘하게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신학적 엄밀함에서 본다면 현재 지금 이제 어떤 이 유대교의 어떤 이런 랍비 이런 개념과 지금 뭐 교회, 개신교 이런 개념과 신학적으로도 많이 좀 분류되고 있는 건 분류가 많이 되어 있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유대교는 여전히 어떤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수를 믿지 않죠. 근데 이제 개신교는 그 2000년 전에 왔었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또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의 모임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결정적인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공통점이 있다. 그래서 그 공통점을 바탕으로 충분히 신학과 어떤 철학을 특히 같이 좀 사유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언젠가는 꼭 접속을 해야만 하는 그런 학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레비나스의 책 중에 그나마 아까처럼 이제 강영환 교수님의 그 타인의 얼굴 이게 가장 이제 추천할 만한 추천 도서라면 이제 정말 레비나스가 직접 쓴 글을 읽고 싶어요라고 한다라면 당연히 주저없이 추천할 만한 책은 이 시간과 타자입니다. 이건 왜냐면 강의록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본인이 학술적으로 책을 쓰겠다라고 작정하면서 쓰는 거라면 레비나스의 글은 정말 난해합니다. 예를 들어 자, 이거 전체성과 무한. 레비나스를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오히려 번역이 그러니까 이 시간과 타자가 훨씬 빨리 이 서강대 강영환 교수님의 번역에 의해서 좀 빨리 들어왔고요. 이 전체성과 무한은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정말 많은 시간. 다음 그 레비나스 전공하신 학자분들에 의해서 되게 이제 뒤늦게 번역이 됐는데 저도 그래서 굉장히 반갑게 책을 사다가 읽었다는 아니에요. 아직 못 읽었습니다. 왜? 어렵습니다. 예. 원래 그 강요한 교수님이었던 이 개론의 해설만 보면 왠지 같은 내용 계속 좀 반복될 것 같고 분명히 그렇거든요. 확장 반복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성과 무한도 그렇고 나중에 이제 후기 썼던 존재와 다르게 뭐 그 책도 있거든요. 근데 존재와 다르게 그 책도 예전에 샀다가 정말 너무 어려워서 포기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레비나스를 전공하실 분이 아니라면 전체성과 무한이나 존재와 다르게 같은 존재와 다르게는 심지어 지금 절판돼가지고 구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레비나스를 그냥 이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도 여기까지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 제 실력도 제 독해력으로도 더는 못 간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래도 이게 4강짜리 수업이에요. 내 4강의 수업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이렇게 서론까지 같이 포함해서 우리는 총 5번의 수업으로 이 시간과 타자 나름의 이제 강독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강독이라고 해도 제가 뭐 진짜로 뭐 그 줄을 뭐 읽어가면서 같이 설명하고 이런 방식까지는 또 아니기 때문에 제가 대충 요약한 요약 버전을 여러분 화면으로 보시고 또 저는 직접 여기 이 책을 또 그 부분 읽어가면서 필요한 부분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저는 제가 녹화하고 있는 화면에 제 얼굴이 지금 어떻게 비치는지 안 보여요. 모니터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화면에 제 머리가 이렇게 잘리거나 그죠? 아니면 뭐 이쪽으로 잘리거나 이럴 수도 있는데 뭐 그거는 뭐 운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카메라 앵글은 맞춰놨는데 제 얼굴이 잘 들어가기를 바라면서요. 자, 간단하게 이 서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꽂아 놓을게요. 중간중간 그래서 마이크에서 책장 넘어가는 소리가 크게 들릴 수도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자, 레비나스의 시간과 타자 문예 출판사에서 나왔고 책은 저렴해요. 두껍지 않거든요. 심지어 레비나스의 이 그 시간과 타자 이 강의안 자체는 굉장히 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한 번 더 또 강영환 교수님이 해설을 씹어놨어요. 실어놨기 때문에 그래도 도전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을 구매해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과 타자 제목부터 생각해 보면 레비나스에게 이 시간은 무엇이고 또 이 타자는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은 유한한 존재의 진정한 그 한계인가, 그리고 아니면 유한 존재의 어떤 신과의 관계인가. 그리고 유한성이냐 무한성이냐라고 봤을 때 벌써 우리가 한 가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시간에 대해서 그 만유인력의 법칙을 얘기했던 뉴턴 있죠. 이 근대 과학의 아버지였던 뉴턴 같은 경우에는 절대 시간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실체로 존재하고 있는 것. 예. 그냥 이 인류가 다 멸망해도 시간은 존재하는 것. 예, 이 인류의 모든 것들이 사라져도 공간은 그 자체로 있는 것. 그래서 어떤 절대 시간과 어떤 절대 공간을 얘기한다라면 뭐 레비나스도 비슷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무한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어떤 유한한 어떤 우리 삶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관계적인 것, 그 무한한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관계적인 것을 얘기한다는 것은 또 뉴턴과는 전혀 또 다른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뉴턴은 우리가 있든 없든 간에 시간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레비나스에게 시간은 관계적인 거예요. 관계. 예. 그래서 여기서도 이런 얘기 나오죠. 아니면 유한 존재의 어떤 신과의 관계인가? 신은 무한성을 상징하거든요. 시간은 유한성과 반대로 무한성을
결핍에 반대해서 자족성을 존재자에게 보장해 줄 수 없는 관계. 하지만 만족과 불만, 만족할 수도 있고 불만할 수도 어떤 양면성, 불만을 넘어서 덤으로써 어떤 추가적인 거죠. 추가적으로 덧붙인 덤으로써의 사회성을 뜻하는 관계다라고 일단은 시간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뭐 무슨 말인지 혹시 잘 모르실 거죠. 이거 헷갈립니다. 계속 읽어가면서 결국은 감이 오실 거예요. 자, 그래서 시간과 타자는 시간을 존재자의 존재라는 존재론적 지평이 아니라, 자, 여기 제가 체크를 해보죠. 시간을 존재자의 존재라는 존재론적 지평이 아니라 존재 저편의 방식으로, 다시 말해 타자에 대한 사유의 관계로 이해가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가 좀 익숙해지셔야 되냐면, 레비나스는 존재자와 존재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이거는 하이데거의 어떤 그 영향과 또 그에 따른 또 대비점을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레비나스가 뭐라고 했죠? 존재자의 존재라는 존재론적 지평이 아니라예요. 그러면 이 얘기 뭐냐면 하이데거를 지금 지칭한 거예요. 하이데거는 존재자의 존재에 대한 연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일상의 어떤 존재자만을 알았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존재자를 구성하고 있는 그 존재에 대한 연구. 그래서 하이데거의 주제가 존재와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자의 존재라는 그런 하이데거식의 어떤 존재론적 지평이 아니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이데거가 생각하는 시간과 존재에 대한 개념을 오히려 뒤엎는 얘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레비나스는 하이데거 영향도 받았지만 또 하이데거를 넘어서고자 해서 하이데거를 비판하는 부분들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제가 여기 책이 있나요? 갑자기 기억이 날 듯 말 듯한데 집에 있나 보네요. 그러니까 그 레비나스의 책에서 또 하나가 그 이제 그 서동욱 교수님이 이제 번역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역시 여기 다 서강대 강영환 교수님도 서강대 출신이시고 교수님이고 근데 이제 은퇴하셨고 지금 이제 그 서동욱 교수님이 또 역시 레비나스에 관련된 거를 책을 종종 쓰시는데 그때 그 레비나스의 또 다른 주저가 바로 존재에서 존재자로예요. 그러니까 레비나스는 오히려 하이데거가 어떤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레비나스는 오히려 존재에서 존재자로 그러니까 방향이 다르죠. 화살표가요. 그래서 그 존재자에 대한 또 강조를 합니다. 그것이 나중에 이제 어떤 이 타자와도 연결이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말해 타자에 대한 사유의 관계로 예감한다. 시간은 에로티시즘 그리고 오타 아버지 존재, 아버지의 존재, 그 이웃에 대한 책임과 같은 타인의 얼굴 앞에서의 사회성의 여러 형식들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관계다. 자, 시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시간 자체에 대해서 뭐 아까 뉴턴처럼 시간은 그 자체로 존재해 이런 말이 아니에요. 시간은 다 관계적인 거예요. 에로티시즘, 아버지의 존재, 이웃에 대한 책임과 같은 타인의 얼굴 앞에서의 사회성의 여러 형식들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관계다. 전적으로 다르니 초월자, 무한자와 가질 수 있는 뭐 관계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나와 전적으로 다른 자, 이제 그걸 또 초월자라고 할 수도 있고 무한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들과 가질 수 있는 어떤 관계에서 시간은 의미를 갖는다. 자, 지향성은 표상, 즉 다시 현재화하는 행위를 내포하기에 타자를 현존과 함께 귀속한 자로 환원시키고 만다. 자, 갑자기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또 이게 현상학, 후설에 대한 현상학을 레비나스도 현상학에서 출발하는 학자래요. 근데 현상학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이런 지향성이거든요. 근데 이 지향성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 뭐예요? 내가 어떤 의식의 지향성. 제가 예를 들어 뭐 지금 뭐 마우스를 보고 있는데 마우스를 어떤 보고 있다라고 했을 때 항상 근대 철학의 문제는 그거였거든요. 주체가 이 대상을 어떻게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가? 내가 인식하고 있는 마우스가 진짜 마우스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한 논쟁점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후설의 지향성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의식으로서 그렇게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여기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다시 현재화하는 행위를 내포한다. 그러니까 다시 나에게 재현되는 거, 재현, 리프레젠테이션. 그러니까 행위를 내포하기에 타자를 현존으로. 그러니까 지향성의 어떤 바탕으로 본다라면 결국은 이 주체와 대상이 애초에 구분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한편으로는 또 이론성을 얘기할 수 있어요. 지향한다라는 건 이미 지향하는 주체가 있다는 얘기고, 알겠죠? 그러니까 그 지향하는 주체로서 당연히 나는 무언가를 지향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애초에 그것은 구분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뭔가 이제 근대 철학의 이분법의 문제를 나름의 어떤 해소하는 방식으로 현상학이 얘기를 좀 하거든요. 근데
이런 현상학적 방법을 레비나스가 어느 정도 방법론적으로 받아들이긴 하지만 레비나스는 결국은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무한성, 초월성에 대해서 결국은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현상학적인 지향성 개념만 갖고 있으면 다시 재현한다라는 현재화하는 행위를 이미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타자를 결국 뭐예요? 타자라는 것도 결국 뭐죠? 내가 의식할 수 있는, 내가 지향하는 타자가 되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을 의식해. 그럼 이미 의식하고 있다라는 것은 충분히 나와 그 타자에 대한 관계도 이미 내재적으로 어떤 이 공간 안의 유한성 안에 포함되게 되죠. 근데 지금 레비나스는 이 타자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아예 우리를 넘어서는 것, 내가 개념화할 수 없는 것, 벗어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반대하는 거예요. 타자를 현존에 함께 귀속한 자로 환원시키고 말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반면 이 시간이라는 것은 정반대로 통시성, 시간은 공시성이 아니죠. 일정 이 지금 같은 시간의 어떤 공간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쭉 건너뛰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흘러감은 통시성 가운데서 타자의 타자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사유에 대해 무관심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 또 시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타자에서 주장하고자 한 것, 즉 이 책에서 결국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시간을 사유하되 영원성의 타락이라던가 시간 자체가 뭔가 영원함이 아니니까 시간이라는 게 좀 뭔가 유한함을 자꾸 떠올리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사유하되 시간을 그 기존의 시간에 대해서 주장하는 게 주로 이런 영원성의 타락이다, 영원성의 어떤 박탈이다 이런 방식으로 기존의 사유 방식이 아니라 그 자체로 오히려 동화시킬 수 없는 것, 우리가 동화할 수 없고 절대로 다른 것이고 무한한 것이고 개념적 이해에 스스로를 내맡기지 않는 것과의 관계로서 사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게 이제 시간과 타자에서 말하고 싶은 거다라는 거죠. 시간은 어떤 유한성의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떤 무한성에 대한 개념으로 관계성으로 보는 것. 다만 적어도 이 무한자 타자는 그렇다고 무한하다고 해서 정말 모호하거나 지금 물론 그 레비나스의 철학을 보다 보면 이런 재미가 있어요. 재미랄까요? 읽으면 너무 모호해. 무슨 말인지 정말 막 진짜 이런 게 현상학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이제 논의 자체가 이런 걸 진짜로 증명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모호한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역으로 그의 주장 자체는 그 주장 그 자체를 보면 되려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얘기들을 또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보겠지만 레비나스의 철학에는요 관념론과 유물론의 이분법이 사실상 무너져 있어요. 충분히 관념적인 측면과 물질적인 측면을 다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접점, 그런 어떤 대립각도 자연스럽게 해소시킨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거든요. 그만큼 정작 본인의 이 주장 방식은 왠지 관념적으로 보이는데 싶은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 주장이 그런 관념론을 넘어서게끔 만드는 매력이 있다. 제가 설명을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말 그대로 제가 그냥 그 공부 읽으면서 어떤 느낀 부분을 나름 어떻게든 설명해 보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무한자 타자라는 것도 그냥 너무 모호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언가 이렇게 지시대명사, 어떤 이로 가리킬 수 있는 것, 손가락으로 가리킬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모습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은 가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전적 타자의 무한한 것에 대한 초월로 이해할 때 시간의 운동은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그 근대 사상에서 뭐 진화론적 방식으로 시간은 진보한다. 뭐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진보관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레미나스는 시간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시간을 전적 타자의 무한한 것에 대한 초월로 이해해야 되고 시간의 운동은 그럼 어떤 방식이다? 직선적으로 어떻게 딱 이렇게 올라가는 방식 그런 진화론적인 어떤 방식으로 선형적인 발전 방식의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선적 방식으로 시간화되지 않고 곱게 뻗어가는 지향적 광선을 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시간의 의미화 방식은 죽음의 신비라는 그 특징을 통해 여기서 죽음이 등장을 하죠. 시간의 의미화 방식이라는 건 죽음의 신비라는 그 특징을 통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윤리적인 모험 안에 들어옴으로써 하나의 우회로를 만든다. 그러니까 시간의 의미는 어떻게 형성되는 거다? 그런 어떤 직선적으로 뭘 발전해 간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죽음의 신비라는 그 특징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의 어떤 관계 이게 타자성이거든요. 그런 윤리적 모험 안에 들어옴으로써 의미를 갖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 같은 얘기인 거예요. 아까 시간이라는 건 뭐다? 관계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레비나스가 이 시간과 타자는 어쨌든 강의이기도 하고 결국 전체적으로 하고픈 것 이제 이 책의 전반적인 정리가 지금 굉장히 압축돼서 들어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면 또 이해도 안 가실 겁니다. 앞으로 근데 우린 이거를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보기엔 시간과 타자에서도 구체적으로 안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빠진 부분들이 뭐 존재에서 존재자로 전체성과 무한, 존재와 다르게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조금 바뀌고 덧대어져 가면서 레비나스의 철학이 좀 더 확장되고 완성되어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전체 내용을 한번 정리를 좀 해보죠. 여기서 이제 이게 서문에 실제로 있어요. 굉장히 압축해서 레비나스가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주체성에 관해서 자, 주체성에 관해서는 자아는 존재의 익명적 있음을 지배한다. 주체성에 관해서 자아는 존재의 익명적 있음을 지배한다. 이 익명적 있음이 그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배우겠지만 이거를 읽을 때는 한글로 읽을 때는 아마 일리야 이렇게 읽을 거예요. 그냥 아마 읽을 수 없는 문장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익명적 있음이 먼저 존재하는 건데 존재의 익명적 있음을 지배한다. 뭐가요? 자아가. 근데 자기는 자아로 곧장 또 되돌아오게 돼 있고 결국 자아가 어떤 그 이미 있는 무언가를 어떤 그 무지만 또 무가 아닌 것 같은 이 얘기는 이제 우리가 1단원 때 1강 때 얘기를 할 거예요. 어쨌든 그것을 또 지배하게 되는데 그 지배조차도 결국은 자아로 곧장 되돌아와서 자아는 자기 자신에 의해 결국은 방해받는다는 것. 유물론자의 물질성과 내재의 고독에 결국은 사로잡힌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게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레비나스 자체가 실제로 이 익명적 있음이라는 건 굉장히 관념적인 얘기 같지만 결국은 우리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이미 어떤 내가 무언가를 이 익명적 있음, 존재의 익명적 있음을 지배함으로써 이제 우리 현실에서 딱 우리 현실을 인지하고 있는 걸 수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나는 근데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건 현생이 아니라는 거죠. 왜? 유물론자의 물질성이가 나왔잖아요. 우리는 물질 안에 충분히 물질성에 의해서 사로잡힐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당연히 노동을 해야죠. 그리고 우리의 신체가 아프길 수도 있고 노동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의 짐을 짊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현실의 주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비나스의 주체 개념을 보다 보면 오히려 훨씬 더 현실적인 느낌이 든다라는 거예요. 예. 처음에 이것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이 일리아에 대한 개념 자체를 이해하기가 되게 어렵긴 한데 천천히 읽다 보면 레비나스는 진짜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 주체성을 규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실제로 어때? 우리는 물질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육체성과 신체성에 사로잡혀서 삶을 살아가야 되니까 우리의 존재라는 건 노동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의 짐을 짊어지는 자다. 자, 그리고 이제 세계에 관해서 얘기할 때는 세계에 관해서는 먹거리와 인식을 통한 초월, 향유 가운데서의 경험, 타자를 자신 안으로 흡수하는 인식의 빛 안에서의 고독, 본질적으로 하나인 이성의 고독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좀 짧게 써놓긴 한데 책에서도 그렇게 지금 너무 지금 짧게 써놓긴 있어요. 세계에 관해서는 먹거리와 인식을 통한 어떤 초월. 세계에서 어때요? 우리 세계를 인식할 때 먹거리라는 건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는 뭘 인식하면서 세계를 인식하면서 세계가 존재하는 건데 그 인식을 통한 어떤 초월성, 향유, 주의상스를 얘기합니다. 뭔가 즐김. 예, 그래서 향유 가운데서의 어떤 경험, 자기 지식과 자기로의 복귀, 그리고 또 타자를 지식 안으로 흡수하는 인식의 그 빛 안에서의 고독. 본질적으로 하나인 이성의 고독에 관해서 말하고 있다. 세계에 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이거는 계속 진도를 우린 나가봐야 알 문제니까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죽음에 관해서 죽음이란 단순히 무가 아니다. 죽음이면 다 끝이야라고 생각하는 그 무가 아닙니다. 레비나스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결코 무가 아니고 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죽음을 뭔가 아는가 인식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 레비나스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소유할 수 없는 신비예요. 알 수 없는 신비. 이런 의미에서 내재의 동일자 속을 침투하며 고독화된 순간의 그 단조로움과 반복된 시계 소리를 깨트릴 수 있는 사건의 발생 가능성이다. 자, 그래서 죽음이란 단순한 무가 아니고 소유할 수 없는 신비고 이런 의미에서 내재의 동일자 속을 침투한다. 고독화된 순간의 그 단조로움, 우리의 삶의 단조로움, 무료함 있잖아요. 그런 반복된 시계 소리를 깨트릴 수 있는 사건의 발생 가능성은
이 죽음을 통해서 온다. 이것은 전적으로 다른 것이고 미래, 시간의 시간성의 발생 가능성인 것이다. 여기서 통시성은 절대적으로 밖에 있는 것과의 관계를 지칭한다. 그래서 계속 뭔가 외재적이고 무한하고 초월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죽음과 타자의 어떤 개념에서 끌어오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레비나스에게 죽음, 타자 이런 것들은 어떤 무한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초월적이고 무한적인 것을 끊임없이 지칭을 해서 끌고 옵니다. 자, 끝으로 타인, 여성적인 것, 아이에 대한 관계에 관해 자아의 어떤 그 생산성, 통시성의 구체적인 존재 양태, 동일자가 타자 속에 흡수되는 무화경이나 동일자가 타자에게 흡수되는 것, 그것을 무아지경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있잖아요. 그걸 무화경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타자를 나한테 귀속시키는 거, 그런 귀속시키는 방식의 그 지식의 권력도 아니고, 그렇죠? 오히려 그것은 관계없는 관계고 채울 수 없는 욕망이자 무한자에 가까움이다라고 해서 타인, 여성적인 것, 아이에 대한 얘기도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여성적인 것과 아이는 또 무엇인가 이렇게 또 의문을 품으시겠지만, 자, 그것은 요 밑에서 조금 설명을 하고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레비나스가 두 가지를 강조를 해요. 이 책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 아마 그 본인의 이 시간과 타자 개념을 얘기하면서 강조하고 싶은 거겠죠. 첫 번째가 인간의 타자성은 그래서 논리나 형식적인 타자성을 출발점으로 해서 사유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출발점으로 해서 했다. 그러니까 논리나 어떤 그 형식적 개념으로 타자성을 규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코 이론적인 것만 얘기해서 파생시킨 게 아니라는 거죠. 초월적 타자성은 결국 어디서 나온다? 무엇보다 내용의 타자성이고, 그러니까 구체성이 있는 거죠. 근데 어떤 구체성이다? 놀랍게도 여성성을 얘기합니다. 갑자기 웬 여성성?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물론 그런 여성성에 대한 개념일 수도 있기는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레비나스가 그 여성성을 어떻게 이제 정의하는가를 나중에 또 우린 구체적으로 살펴봐야겠죠. 어쨌든 그 여성성을 출발점으로 해서 추구되는 것이 바로 타자성이다. 그러니까 여성성은 대체 왜 타자성의 특성이 여성성을 통해서 드러나냐? 여성성은 다른 모든 차이와 구별되는 차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요즘 워낙 이제 이런 여성 운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왜 여자가 타자냐? 그럼 그 얘기는 결국 뭐 남자는 동일성이라는 얘기냐? 권력이라는 소리냐? 뭐 이런 얘기로 또 곡해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레비나스의 의도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무언가 정말 그 신비함에 대한 얘기를 여성성이라는 단어로서 붙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것도 신비로움이잖아요. 그리고 타자의 얼굴, 내가 범접할 수 없는 그 타자의 얼굴, 비대칭적인 관계에서 오히려 그 타자성이 사실은 레비나스 철학에서는요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 1인칭적으로 나가 항상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기본적인 세상의 어떤 방식이잖아요. 레비나스 철학의 가장 큰 매력은 오히려 나는 타인의 명령을 따라가는 자예요. 그렇다고 이제 노예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결국 선택은 내가 하는 거지만 타인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 타인의 얼굴을 내가 거부할 수 없음이 이제 그죠. 그게 이제 뭐 내면의 어떤 목소리처럼 들리는 거겠죠. 한편으로는 직접 명령하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런 타자성 자체가 바로 신비고 초월성인데 사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여성성의 어떤 특성이다. 차이 이 자체의 성질로 인한 차이로 나타나는 것. 그래서 단순히 수적으로 둘이 아니라 한 쌍의 개념을 예외적인 얼굴의 현현에 아마도 필수적인 둘만의 사회성 개념을 가능케 한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레비나스 철학의 가장 또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최근에 그 얘기하고 있는 많은 것들은 공동체적인 개념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뭔가 어떻게 하면 다 함께 이런 사회적인 갈등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개념에서 우리 보통 공동체성으로 다수성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레비나스의 철학은 이 1대1에 일단은 관계가 먼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적으로 단순한 두 개가 아니라 한 쌍이죠. 쌍은 묶였다잖아요. 묶였기 때문에 나와 타인, 나와 마주하고 있는 타인, 둘만의 관계죠. 그러니까 이것에서 윤리의 파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좀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 제가 그 시나페 홀로라고 말할 때 그 코람데오라는 표현으로 이제 기독교 용어기도 한데 키에르케고르도 신앞에선 단독자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전 사실 거기서 따온 말이긴 해요. 시나페 홀로라는 게.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믿고자 하는 그 하나님이 신이라는 존재가 절대자가
무언가 이런 교회나 종교 활동이라는 건 뭔가 이게 공동체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성을 제가 이제 문제다라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 삶의 어떤 진짜 구원의 문제고 그 진리의 문제다라고 하면 그것은 결국은 내가 뭔가 단독적으로 신 앞에 서서 해결할 문제지. 그거를 옆 사람이 등 떠밀고 옆 사람이 막 가르쳐주고 해가지고 그리고 뭐 무슨 패키지로 우리 다 같이 구원받아요 뭐 이런 식의 개념이 아닐 것 같다라는 거예요. 예, 물론 뭐 다른 의미로는 여러분 이건 뭐 신학적인 거지만 어떤 십자가의 의미, 크로스의 의미로 결국 신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나와 너와의 관계 그게 이웃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십계명의 가장 큰 핵심인 것처럼 그게 이제 십자가로 실현되기도 하는데 그냥 그게 가로 나와 너의 이웃 사랑의 관계가 곧 교회로서 드러나는 거라면 그럼에도 그것을 우선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레비나스가 얘기하고 있는 타인의 얼굴이라는 것도 윤리 시작점은 뭔가 공동체적으로 우리 다 같이 으쌰으쌰하자가 아니라 나와 너의 이런 한 쌍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굴은 에로티시즘의 본질적인 요소이고 이 타자성은 논리적 구별이 아닌 성질로서 얼굴의 침묵 자체가 말하는 그 타인의 얼굴 속에 침묵된 그 거기에 이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명령, 그 말을 통해 지탱이 되는 거죠. 에로티시즘과 리비도는 인류에게 둘만의 사회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고 현대의 범 에로티시즘이 보여주는 그러니까 뭔가 그 어떤 칸트식의 세계 평화처럼 범 에로티시즘이 보여주는 지나친 단순함을 적어도 문제 삼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자,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강조하는 거고요. 이런 타자성의 개념. 두 번째는 아버지의 존재를 통한 초월의 구조예요. 이건 뭐냐라고 할 때 이것도 되게 레비나스 철학만의 어떤 특이성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여기서 또 왜 남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결국은 그렇다면 진정으로 우리는 저 초월하는 것, 저 바깥의 그 무언가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인가? 결국 인간의 삶이라고 함은 결국은 타인의 어떤 그 요청까지도 좋아. 그 낯선 타자에 대한 것에 요청을 내가 들으면서 어떤 윤리적 주체로서 삶을 산다 한들 내 삶은 결국 죽음을 통해서 그 죽음의 어떤 신비 앞에서 그렇게 사그러져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한계 설정이 있거든요. 그러나 레비나스는 우리에게 또 다른 주어진 넘어섬의 가능성을 바로 이런 생산성 여기서 이제 뭐 꼭 그 제품의 생산성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아들, 자녀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녀는 그러니까 아들에게 써 있죠. 아들에게 주어진 가능성은 아버지가 소유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선 자리에 있지만 무슨 말이죠? 타인이란 소리예요. 아들은 분명히 내가 아니죠. 그건 당연한 거긴 합니다. 아들의 삶이고 딸의 삶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자녀는 분명히 타인이긴 타인인데 그렇다고 해도 완전한 타인인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여전히 아버지의 것으로 남아있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쥐락펴락 아버지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레비나스가 얘기하고 싶은 건 당연히 그건 아니겠죠. 그게 아니라 존재적으로 결국 이런 우리가 자녀를 낳았다라고 하면 결국 우리는 뭐예요? 새로운 그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 우리는 언젠가 이렇게 죽겠죠. 하지만 결국은 나이면서도 내가 아닌 존재가 자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의 것 차이가 없는 못하네요. 차이가 없지 않은 것 타자를 소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바로 아들을 통해서 열리는 거다. 그래서 아들을 통해 가능한 것 너머의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게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게 돼요. 저는 그냥 보통 저도 굉장히 무슨 가족주의적인 성향으로 사는 게 아니라 딱 공시적으로 제 세대 저의 삶 이런 생각 중심으로 좀 살아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뭐 제 딸들에게 뭐 엄청난 기대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당연히 아니고 혹은 그럴 권리도 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인간의 전 인류의 삶을 이렇게 또 고민해 볼 때 레비나스의 성찰도 굉장히 와닿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개인적으로 내 인생 내가 살다 그냥 가는 거야라고 혼자 그렇게 생각한들 정말 인류의 삶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식으로도 결국은 저는 분명히 제 부모님의 영향을 어쨌든 받고 있고 무시할 수 없죠 절대요. 제가 아무리 끊어낸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그거는 결국은 내 안에서의 어떤 삶의 그 구체성 안에서의 한계일 뿐이지 결국 저의 지금 모든 존재 안에는 분명히 부모님의 영향 혹은 뭐 조상의 어떤 영향 이런 게 있을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존재에 대해서 제가 자녀를 또 키운다는 것은 그 자녀는
분명히 타자이면서도 그럼에도 또 나이기도 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결국 어때요? 무한히 초월해 갈 수 있죠. 결국은 타자를 소유할 수 있는 어떤 그 가능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나마 이런 어떤 잔여로서의 어떤 생산성을 통해서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떤 면에서는 뭐 얼토당토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레비나스가 과연 그런 이런 타자의 어떤 윤리를 어떻게 형성해 가는지는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1강부터 시작하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시간과 타자 서론 이고 이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